처형 권한까지 줬다는 얘기가 있어요. 왜 장유샤가 저렇게 갑자기 날아갔을까? 저는 두 가지로 봅니다. 시진핑한테 보고가 됐을 거예요. 군은 약간 예외였어요. 그 전부터 사실 군에 대한 여러 가지 이 정리 작업들이 있었고 24년도 말부터 그런 얘기들이 많이 돌았습니다. 다툼이 장난이 아니다. 시진핑이 이걸 이용한 것 같아요. 시진핑에 충성하는 사람만 살아남을 수 있는 거죠. 27년 이제 중국의 대만이 신공설 얘기 나오고 장유샤 같은 사람이 반대하게 되면 못할 수도 있는 거였죠. 장성민이 그런 정치장교 출신. 안녕하십니까, 김대영 군사평론가입니다. 지금 유튜브에서 대영제국이라는 국방, 그다음에 방위산업 관련 채널을 운영 중에 있고요. 또 K디펜스 뉴스라는 방위산업 국방 전문 매체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최근 중국 군부에서 큰 이슈가 된 장유샤 부주석이 숙청된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구독자분들이나 시청자분들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지난해 상반기에 중국에서 이상한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죠. 그 중에 하나가 중앙군사위 2인자라고 할 수 있는 장유샤가 시진핑 국가주석을 끌어낼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그것 때문에 중국도 실제로 갔었는데 실제로 중국 베이징의 분위기는 그것하고는 완전히 달랐었어요. 중국 내 분위기는 이제 그런 장유샤가 그런 정도의 힘을 갖고 있지는 않다. 그리고 장유샤가 사실은 이제 시진핑보다는 나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호영호재하는 사이다. 그리고 사실은 이 백그라운드가 좀 비슷한 부분이 많아요. 아버지들이 사실 이제 당의 원로였고, 그다음에 이제 군의 원로였고, 이런 공통점들이 있었고, 둘 다 그런 이제 배경을 갖고 있다 보니 굉장히 절친한 사이다 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을 연구하는 주류 학자분들은 또 이건 불가능한 얘기다 라는 주장도 있었고, 대신에 이제 약간 비주류 쪽이나 반중단체 쪽에서는 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했었는데, 하지만 이제 작년 9월 3일에 이제 중국에서 전승절 열병식 하면서 보여줬죠. 시진핑이 여전히 군권을 쥐고 있다라는 거를 대내적으로 이제 과시했으니까. 그렇다면 왜 장유샤가 저렇게 갑자기 날아갔을까? 저는 두 가지로 봅니다. 우선은 어찌 됐든 그런 썰은 계속적으로 시진핑한테 보고가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소문이 돌고 있다. 그러면은 물론 호용호재하는 사이지만 의심의 눈초리를 볼 수밖에 없죠. 또 한 가지로는 시진핑이 집권 이후에 당과 정은 어느 정도 시진핑 1인 체제로 정리가 그동안 돼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 두 개씩 정리를 했었는데 군은 약간 예외였어요. 군은 여전히 이 원로들의 입김이 작용하는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부터 사실 군에 대한 여러 가지 이 정리 작업들이 있었고, 예를 들어서 과거 후진타오 원자바오 시절에 군부에 대한 1차 숙청이 있었고, 또 한 가지로는 시진핑 국가주석이 이 끌고 왔던 군인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도 사실 이제 부정부패라는 걸 다 연관이 돼 있어서 이것 때문에 한번 날아갔었고, 그래서 지금 한 3차례 혹은 4차례 정도 이렇게 일종의 이제 숙군 작업을 해왔었는데, 이번이 거의 마지막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장유샤마저도 날려버렸고, 그러니까 이 숙청 과정이 어떻게 진행됐냐면, 중국 인민해방군은 우리 군하고 좀 많이 다릅니다. 우리 군은 국민을 위한 군대고, 중국의 인민해방군은 당을 위한 군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특수한 그 장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이 군 장교들이 있고 야전 장교들이 있고, 한쪽은 정치 장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24년도 말부터 그런 얘기들이 많이 돌았습니다. 대만 쪽에서 이 정치 장교들과 일반 야전 장교들 간의 알력 다툼이 장난이 아니다, 그런 얘기들이 많이 돌았었고, 지금 봤을 때는 약간 시진핑이 이걸 이용한 것 같아요. 정치 장교들을 이용해서 이런 일반 장교들의 어떻게 보면 싸움을 붙인 거죠. 그래서 그 과정에서 정치 장교 쪽들이 득세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 인민해방 같은 경우에 이제 과거보다 정치 장교들의 역할이 좀 많이 틀려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부정부패를 조사하는 기율 쪽으로 많이 이제 기울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중국 인민해방군이 갖고 있는 큰 문제이기도 한데, 이게 부정부패가 상당히 심각하고, 또 한 가지로는 이제 파벌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약점으로 이번에 작용한 거죠.
이런 것들을 이제 쳐내는 수단으로 이제 부정부패라는 무기를 들고 나왔고, 그러면서 장유샤도 날아갔다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시진핑의 일인 절대 권력 체제인 당 주석제 통치구조의 부활을 위한 작업일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당과 정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됐고 군만 정리하면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어찌됐든 이제 내년에 연임과 관련된 중요한 또 시기가 있습니다. 그 당 정군을 싹 정리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또 한 번 연임을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일종의 과정으로 좀 보여지고, 군도 이렇게 되면 이제 시진핑에 충성하는 사람만 살아남을 수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뭐 이제 많이 시청자분들이나 구독자분들 많이 아시겠지만, 많이 나온 얘기가 뭐 27년 이제 중국의 대만이 침공설 얘기 나오고 뭐 하는데, 이 과거에는 이제 중앙군사위에 약간 이 집단 지도 체제가 구성이 돼 있어서, 물론 이제 시진핑이 뭐 결심을 했을 경우에 중앙군사위에서 오케이 하면 그냥 할 수 있는 체계였는데,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장유샤 같은 사람이 반대하게 되면 못할 수도 있는 거였죠. 근데 지금은 그런 사람들이 다 없어졌다. 그리고 이제 장유샤라든가 뭐 중앙군사에 있던 군인들 중 잘 보면 특히 장유샤가 중요했던 게 뭐냐면, 지금 이제 중국 인민해방군에 몇 남아있지 않은 실전을 겪어본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78년도 중월전쟁을 많이 언급을 하지만 84년도에도 한번 크게 중국과 베트남이 붙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베트남 지명은 잘 모르는데, 베트남과 중국 국경 지역에 라오샨이라는 데가 있어요. 우리 한자로 하면 노산이라는 일종의 이제 산이 있는 산악 지형인데, 그때 한번 크게 붙었던 적이 있었어요. 중국군도 한 2개 사단 정도 이상을 동원했었고, 베트남군도 그때 한 그 정도 규모로. 그래서 중국이 먼저 공격을 했고, 베트남이 이제 방어를 했고, 다시 베트남이 역습할 때 중국이 방어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 이후에도 이제 크고 작은 전투들이 계속 이어졌었는데, 그때 이제 선봉부대의 지휘관을 했던 게 바로 장유샤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상당히 이제 지금 몇 없는 실전 경험을 가진 장군이었고, 근데 뭐 이거는 이제 반중 단체 쪽에서 나온 썰에 의하면 장유샤가 시진핑의 대만 침공을 반대해 왔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찌됐든 실전 경험을 겪었던 장군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도 좀 그러지 않았을까라고 좀 추정이 되는 부분이 많죠. 왜냐면 전쟁의 참상을 실제로 봤던 사람이고, 또 중국에서도 이렇게 간혹 보면 이런 상위 군인들이나 참전 군인들이 이렇게 시위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실제로 한번 본 적도 있는데, 그때 이제 그렇게 시위한 사람들이 보면 다 과거에 중월 전쟁에 참전했던 군인들이었어요. 그럼 왜 시위를 하냐, 그 사람이? 그때는 이제 중국이 먹고 살기 어려웠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합당한 보상을 해주지 못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국가가 제도적으로 상위 군인들에 대한 지원책이 없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중국이 먹고 살만 해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니 내가 나라 위해 이렇게 희생하고 고생했는데, 나라도 날 위해 뭘 해줘야 되지 않냐. 실제로 그런 영화도 있어요. 저도 이제 그 영화 보면서 굉장히 감명 깊게 보긴 했는데, 이제 그런 그 누적된 불만들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런 걸 하나 두 개씩 뭐 복원을 하려고 그러고, 그다음에 한 2010년대 들어서면서 약간 이 중월 전쟁도 재조명이 됐어요. 그리고 또 하나 특이한 게 79, 뭐 8년, 9년에도 한번 싸웠고 84년에도 한번 붙었었고 했는데, 그 뒤로 이제 중국과 베트남 관계가 정상화가 됩니다. 그러면서 양쪽 다 과거의 전쟁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요. 하지만 그래도 베트남은 약간 반중 정서가 아직도 이제 강하고 희한하더라고요, 그게. 네. 이제 정상화가 되면서 서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언급을 자제하자. 그런 거는 좀 남아 있는데, 다시 이제 원점으로 돌아와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약간 이제 12국가석이 군을 공고화하는. 그거 잘 보시면 시진핑이 당과정을 자기 1인 체제로 만들었다 그래도 군이 나서면 다 엎어버릴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두려워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정리 작업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죠. 최근 장유샤 부주석의 실각설 이후
오히려 군부 내 장유샤 사단이나 태자당 세력이 결집해 시진핑 주석에게 대반격을 시도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 군부 내부의 기류가 얼마나 심상치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 이것도 이제 반중 단체에서 이렇게 나오는 얘기인데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중국이 뭔가 정보가 오픈되거나 언론의 자유가 있는 나라가 아니다 보니까 상상의 영역에 의존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뭐 저도 이런 얘기에 대해서 뭐 100% 확신할 수는 없지만 지금 이런 이번에 이 장유샤라든지 여러 군인들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당에 있는 기율 조직들이 굉장히 세게 움직였다라는 얘기도 있고 심지어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 즉결 처형 권한까지 줬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 체포할 때 만약에 반항하면 그 자리 현장에서 사살할 수 있는 그런 권한까지 줬다라는 뭐 소문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따져봤을 땐 그 앞선 얘기들이 다 의미가 없는 거죠. 제가 봤을 때도 그랬을 가능성이 높지 않나. 왜냐하면은 이제 시진핑 집권 이후에 그런 이제 부정부패와의 전쟁을 광범위하게 벌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도 생기죠. 그래서 이제 지난해 중국 당과 정부에서 나온 정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산당이나 정부의 주요 이제 고위 관료들은 하급 간부들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저녁에 뭐 친구랑 저녁 식사를 한다. 그러면 윗사람한테 허가를 받아야 됐어요. 그 작년부터 시행이 됐어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제 허락 받고 친구를 만난다야 되는 문제도 있고 누구랑 만나냐라고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떤 이제 부정부패를 줄이기 위한 작업 중에 하나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과정에서 청탁이나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뭐 뇌물을 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 아시겠지만 중국에서 뇌물 받는 액수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금액이 많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제약이 생기다 보니 당장 먼저 타격을 받는 산업이 바로 요식업이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작년부터 이렇게 베이징 가보면 큰 식당들이 문 닫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약간 이제 비싼 식당들 이런데. 왜냐면은 사실 이제 중국 인민은 돈이 없지만 중국 정부는 돈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정부에서 밥 먹는 돈이 어마어마했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 이제 시진핑 집권 이후에 많이 줄어들었죠. 예를 들어서 뭐 반찬 가짓수도 뭐 몇 개 이상 먹지 말아라. 뭐 이런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음식 낭비가 워낙 심하다 보니 이런 것도 줄여야 된다. 그래서 저도 이제 중국에서 이렇게 결혼식 가보면 놀랬던 게 뭐냐면 결혼식 되게 성대하게 하잖아요. 막 음식이 막 너무 많이 나오니까 결국에는 이제 음식 그릇 위로 음식이 올라가는 그런 경향도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시진핑 집권 이후에 그런 거 전 사회적으로 버리는 음식 줄여야 된다. 가짓수 줄여야 된다. 이런 것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 요식업이 많이 타격을 받았죠. 그리고 이제 경제도 그렇게 안 좋다 보니 그런 게 굉장히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에 따르면 장유샤가 중국의 핵개발 관련 기밀을 미국에 유출했다고 하는데 2인자인 부주석이 그런 일을 벌였다는 것이 가능한 일인가요?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사실 이제 주류 학계에 계신 분들하고 약간 이제 그 외에 중국을 연구하시는 분들 좀 시각 차이가 있어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지금 장유샤 숙청과 관련돼서 일종의 명분을 만들려고 외국에 약간 흘린 거 아니냐. 일종의 이제 없는 얘기를 만들어서 흘렸다라는 썰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물론 장유샤가 중앙군사위의 고위직이었지만 사실 중국의 핵개발과 관련된 거는 또 다른 부서가 맡고 있습니다. 이게 군도 연관이 돼 있지만 이 원자력 개발 쪽과도 연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좀 신빙성이 낮다. 그 이제 일종의 장유사 숙청과 관련된 일종의 이유를 하나 만든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도 사실 중국인민해방군 관련돼서 지금도 계속 보고 있지만 요건 약간 반신반의해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전에 로켓군과 관련된 것들은 뭐 약간 신빙성이 있는 것도 있었지만 핵을 중앙군사의 장유샤가 다 할 수는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좀 반반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중앙군사위원회에 시진핑과 장성민 2명만 남게 되었는데 결국 위원회가 시진핑 독주 체제로 가는 것일까요? 그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정치 장교와 일반 장교들이 치고받고 싸웠다. 그걸 뭐 시진핑 좀 이용을 했고 장성민이 그런 정치 장교 출신이에요.
근데 이제 그동안의 정치 장교들은 이런 거였어요. 군대 내에서 우리로 치면 약간 정훈 장교 같은 거였어요. 뭐 정신교육 뭐 이런 쪽이었고, 그다음에 국내 감찰. 근데 요즘 정치 장교들은 이 부정부패 기울 쪽에 좀 많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장성민이 약간 그런 지금 시스템의 일종의 장을 맡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장성민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력이 특이합니다. 일반 군인이었다가 정치 장교로 갔다가 이렇게 성장한 스타일이에요. 그러다 보니 지금 이제 군 기울 쪽으로 굉장히 큰 중책을 맡고 있고. 근데 이렇게 따져보면 뭐 군의 작전이라던가 이런 것과는 좀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시진핑 1인 독재 체제가 군내 독재 체제가 강화됐다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네. 기니찌비를 보신 아직도 그 주무 흑표 전차 K2 전차가 페루 수출기를 뚫었습니다. 페루의 험준한 안데스 산악 지형에서 K2 전차의 어떤 기술적 특징이 결정적인 승부수가 되었나요? 세계 여러 나라의 전차가 있지만 이 한국형 전차, 그러니까 과거 K1부터 시작된 이 한국형 전차는 다른 나라 전차들하고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나라가 잘 보시면 산이 많잖아요. 그리고 6.25 전쟁 때 교훈들이 많이 좀 반영이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K1 전차도 잘 보시면 전차를 이렇게 올렸다가 내렸다가 할 수가 있어요. 왜 그렇게 했냐? 6.25 전쟁 때 이게 해보니까 고지전할 때 이 전차포로 직접 사격을 할 필요성이 높아진 거예요. 근데 이제 보통 산은 위에 있잖아요. 근데 전차는 그렇게까지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일부러 좀 땅을 좀 높여가지고 그렇게 쏘기도 했었고, 또 한 가지로는 산 밑에서 아래로 쏴야 되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게 뭐 포신을 내리면 되겠지만 이것도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부러 땅을 파서 그렇게 만들어 쏘기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처음 한국형 전차 K1을 만들 때 그런 기능을 집어넣게 됩니다. 닐링이라고 일종의 무릎을 꿇듯이 그렇게 하는 것도 이제 집어넣고, K2는 또 그게 이제 유기압 현수 장치라고 하는데 이 유기압 현수 장치를 전부 적용을 했어요. 그래서 아예 차체를 내릴 수도 있고 올릴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하고 일본만 그런 이제 유기압 현수 장치를 이용해서 차체를 올렸다 내렸다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이제 집어넣었죠. 또 한 가지로는 상당히 포탑의 크기가 작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과거에 이제 현장에서 취재하면서 그런 걸 많이 느꼈는데, 우리나라가 만든 이 K1 전차, K2 전차 전에 걸 보면 우리가 이제 불곰사함으로 들여온 T-86, 러시아 전차들이 사실 특징이 그거였어요. 포탑이 굉장히 작아요. 근데 K1도 그거 못지않게 작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적의 전차 포탄에 피탄될 수 있는 면적을 좀 최소화시킨 거. 그런 몇 가지 특징들이 있죠. 근데 이런 점들이 지금은 해외 시장에서 우리 한국형 전차들이 어필되는 그런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또 한 가지는 산이 많다 보니까 기동성이 좋아야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톤당 일종의 마력 수도 상대적으로 높고, 그다음에 잘 보시면 미국이 만든 뭐 M1, A2, 에이브럼스나 이런 것들은 거의 한 60톤이 넘어가요. 근데 우리 지금 KH 전차 이런 거 잘 보시면 한 55톤 정도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폴란드에서 좀 호평을 받았던 게 뭐냐면, 폴란드 잘 보면 이제 겨울이나 이럴 때 보면, 그리고 이제 폴란드 지금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가 이제 비옥한 곡창지대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흙이 좋아요. 근데 겨울이나 이렇게 눈 많이 오고 이러면 이게 진창이 됩니다.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이 미국이나 독일 전차에 비해서 우리 K2나 이런 전차들은 가볍기 때문에 그런 이제 진창에서의 기동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그래서 많은 좀 높은 평가를 받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보면 해외 시장에 굉장히 중요한 세일즈 포인트가 되고 있고, 우리가 이제 지난해 계약한 페루 같은 데도 상당히 산악 지형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 등이 물론 이제 가성비라던가 이런 측면도 높게 평가를 받았지만, 기술 이전 이런 거 현지 생산, 하지만 이제 한국형 전차가 갖고 있는 고유의 특징들, 이런 것들이 사실 페루의 전장 환경과도 맞았다는 부분이 있었죠.
과거 페루가 중국산 전차를 도입하려다 엔진 문제와 각종 스캔들로 전량 반납했던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당시 실추되었던 페루군의 신뢰를 K2 전차가 어떤 경쟁력으로 회복시켜 줄 수 있을까요? 중국이 지금 자국산 전차를 많이 해외 수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실제로 성과도 나오고 있습니다. 뭐 아프리카라든가 심지어 이제 지난해 그 태국 캄보디아 분쟁 때도 태국이 이제 과거에 VT4라는 중국산 전차를 도입을 해가지고 썼었는데 작년에 이제 캄보디아와 교전하는 상황에서 전차 포신이 빵 하고 터졌죠. 그만큼 아직은 중국의 그런 중공업이 좀 기술적으로 좀 한계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출한 전차들에서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생기고 있습니다. 페루도 사실은 이제 고민을 했다가 그리고 이제 이런 게 많아요. 중국은 무기 수출할 때 보면 보통 중국의 이런 방산업체들은 다 국영기업체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정책 중 하나가 이게 해외 무기를 팔면 뭐 관세 환급, 그다음에 보조금 지급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다른 나라 경쟁 전차들보다 더 싼 값에 팔 수 있겠죠. 일단 가격으로 이제 밀어붙이는 그게 되니까. 근데 도입국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게 강점이 되죠. 근데 막상 들여다보면 이런저런 문제들이 막 생기는 거죠. 뭐 엔진이 뭐 작동을 안 한다거나 뭐 지난해 봤듯이 전쟁터에 끌고 나가보니 포신이 터진다거나 뭐 이런 문제들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 페루도 도입을 검토하다가 아 이건 아닌 것 같다 라고 좀 생각을 했던 걸로 보여집니다. 최근 전차뿐만 아니라 잠수함 공동개발 등 해군 분야에서도 긴밀한 협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페루 해군의 전력 상황과 우리나라와의 협력 범위는 어디까지라고 보십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K방산의 핵심 국가들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다 앞 글자가 P로 시작하는데 뭐 지난해 올해 이렇게 보면 일단 첫 번째는 폴란드, 그 다음에 필리핀, 그 다음에 페루. 그러니까 앞에 보면 다 P자가 들어가죠. 그래서 3P 국가가 굉장히 중요해졌는데 페루가 지금 이제 앞서 얘기했듯이 K2 전차뿐만 아니라 이제 군에 쓰는 각종 군용 차량들도 사실 우리나라 걸 많이 지금 채택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K151 현마 기아차에서 만드는 한국형 험비도 사실 그 전차 계약하면서 같이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과거에 이제 쌍용이라 불렀던 KGM. KGM이 잘 보시면 우리 군의 여러 가지 군용 차량들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뭐 무쏘나 이런 거 이제 렉스턴 개조한 군용 차량들 이것도 지금 페루 육군이 많이 계약을 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눈여겨볼 게 이제 해군 쪽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HD 현대중공업이랑 페루 국영 조선소랑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고 거기에는 뭐 호위함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잠수함도 있는데 일단은 이제 눈여겨봐야 될 게 잠수함 쪽이죠. 사실 이제 HD 현대중공업이 국내 잠수함 이제 건조하는 업체 중에 하나였지만 워낙 지금 이제 과거 대우조선해양 이 여기가 이제 잠수함 메카다 보니까 지금 이제 하나오션이 워낙 잠수함을 많이 하니까 약간 빛을 못 봤어요. 근데 이제 HD 현대중공업이 해외 쪽으로 주력을 하면서 최근에 이제 성과들이 나오는 게 필리핀 쪽하고 이제 페루. 그래서 잠수함도 페루가 이제 같이 공동 개발하는 형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 페루는 왜 HD 현대중공업을 택하게 됐을까? 그러니까 지금 하나의 사업만 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 가지 사업을 같이 하고 있어요. 페루가 요새 보면 K방사에 약간 꽂혀 있어요. 육군도 대규모 사업을 지금 우리 업체들과 진행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해군도 여러 가지 사업을 HD 현대중공업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군을 좀 재편을 하려는 움직임이 있고, 또 한 가지로는 이제 페루의 약간 라이벌 국가가 하나 있어요. 칠레. 그래서 뭐 그쪽 계신 분들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약간 우리나라 한일 관계 같다. 페루 칠레가. 그러면서 약간 칠레에 대응하는 성격으로 군사력 현대화 작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K방산이 주가 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단순 수출을 넘어 페루 현지에서 MRO 센터를 구축하거나 기술 이전을 하는 조건이 포함되었나요? 이것이 향후 인근 국가로의 추가 수출에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페루가 지금 생각하는 건 이런 겁니다. 현지에서 그러니까 자국 내 방위 산업을 좀 키워야 된다. 그래서 이제 파트너로 우리를 잡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유지 보수 관련된 것도 현지에서 다 진행을 하고 또 한 가지로는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 페루에 그런 거점이 생기면 남미에 이제 세일즈하기 좋겠죠. 또 한 가지로는 이제 페루도 스페인어를 쓰는 남미 국가였고 하다 보니까 이제 페루에서 뭔가 잘 되면 주변의 국가들이 이제 눈여겨 보겠죠. 물론 이제 칠레는 아니겠지만
다른 나라들이 페루가 저렇게 한국과 손잡고 뭐 다양한 사업을 잘하고 있네. 현지화 작업을 잘하고 있네. 이러면 계속적으로 이어지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사실은 이전까지만 해도 이제 콜롬비아가 사실 남미에서는 우리의 가장 큰 고객 중 하나였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만든 해성 함대함 미사일도 처음 이제 수출했던 게 콜롬비아였고. 근데 지금 이제 콜롬비아는 좀 뜸하지만 이제 칠레가 그거보다 더 큰 역할을 지금 해주고 있죠. 그래서 지금 잘 보시면 남미에는 페루, 동남아시아에는 필리핀, 유럽에는 폴란드.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 K방산의 지역 거점들이 하나씩 생기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